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부의 정점이란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이것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뭐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제목이 되게 좀 도발적이죠. 정점, 부의 정점, 부의 끄트머리에 섰다는 건데, 솔직히 이게 쉽지 않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제목들이 약간 그렇게 그 독자들을 후킹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긴 한데, 근데 이 책은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4년 5월쯤인가 나왔나? 그래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라서 막 그렇게 검증이 많이 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관심 있는 빅데이터 그런 거랑 관련해서 좀 부동산 트렌드 그런 거,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부동산 인사이트랑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읽어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읽어봤습니다. 좀 책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가 이슈인데 저는 그런 시류에 맞춰서 이 책을 고른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 이분이 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떤 부동산 시장을 접근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되게 어떤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주는 인구 밀도, 가구 트렌드로 부동산 투자 전략을 해온다. 성균관대에 나오셔가지고 산업공학 하시고, 이분이 이제 건설사 입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재개발, 재건축 이거에 대해 되게 빠듯하세요. 물론 이게 꼭 건설사 안 나와도 이렇게 본인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어느 지구가 뭐 되고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인구의 흐름, 지역별 인구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사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마다 약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건설사가 아니어도 자산 운영 관리팀이라고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뭘까요? 많은 기업들이 얘기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여러분들이 잘 KT라는 그룹 아시죠? 통신사. 이 애들, 그리고 방송사, KBS, 이런 애들이요,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할지, 뭐 할지, 그래갖고 되게 요소요소에 막 빌딩들 보면 소유주가 막 KT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빌딩 지어가지고요, KT가 소유주라서 막 여기 막 호텔 입점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KBS 방송사도 그 부동산이 몇 개 있고, 실제로 저 아는 친구도 연대 법대 나왔는데, 여기 방송사 그 자산운용 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런 쪽으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운용 관리팀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그 던킨 앤 도너츠랑 그거 하고 있는 SPC 있잖아요. 걔는 진짜 상권 분석을 진짜 잘하는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 대한민국 지도를 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고 했을 정도로 상권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그래야 그렇게 그 점주들한테 프랜차이즈 하면서 카니발 나지 않게 잘 해줄 수 있는 거죠. 파리바게트랑 뭐 던킨 도너츠 이런 거에 얼마나 상권 분석을 잘 해놓으면. 그래서 이분은 건설사 출신이다. 또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그리고 이런 걸 그때 하셨대요. 이런 걸 이미 업무를 하시면서, 건설사에 계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쌍둥이 아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한 거를 배경으로 이렇게 책을 쓰셨대요. 저 아는 분도 쿠팡 첫 직장 동료, 이거 너무 얘기했네. 인데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베스트 CM, 카테고리 매니저가 되는 방법. 요즘에는 개인이 책도 내기 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수 수입을 얻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책을 냈고 쌍둥이 아빠가 되셨대요. 그래갖고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브 월부에 이제 부익남에 이제 게스트로 초청을 받으셔갖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시장 전략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솔직히 그 유튜브 보고 본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그 나오셨던 그 내용 보고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산 거예요. 맞아요. 이 책을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빅데이터 스토리, 부동산 데이터 스토리를 풀어놓으신 거죠. 제가 이게 저도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책은 어렵진 않아요. 크게 두 파트로 있고요. 정해진 쏠림. 부동산이 쏠림이라는 건 수요가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회, 트렌드, 이건 트렌드죠. 크게 두 가지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좀 주목을 한 건 요 부분. 요 부분에서 했고,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앞으로 부동산 트렌드 굵직굵직한 한 4개에서 5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요 부분. 실제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루고 요거는 좀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하나에 저도 되게 심도 있게 책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밀도를 주목하라. 이걸 빅데이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소득이 높은 사람. 제가 임장의 여왕에서도 나왔죠. 입지 선호 지역 어디죠? 교교 상쾌부라고 했죠. 교교 상쾌부. 교육, 교통, 상권, 쾌적한 환경. 여기서 말하는 부가 뭐예요? 부유층이에요. 부유층.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득에 따라서 부동산의 흐름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해요. 여과 과정. 고소득층이 있는 곳에 실제 표현이 그래요. 하위층이 침입하거나 고소득층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되는 큰 도시에 고소득층이 이전하거나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걸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하고 하향여과, 상향여과라고 하거든요. 이건 실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에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거미집 이론도 그렇고 상향여과, 하향여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24년 5월에 나왔죠. 진짜 신간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막 베스트 막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막 그런 게 돼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이게 좀 나도 좀 관심이 생겼다 하면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술술 잘 익히고 근데 보시면 지금 막 인구 통계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막 대한민국 인구 감소 지금 최대 이슈죠? 인구 감소. 이대로면 인구 소멸론 나오고 막 지금 출산율 안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집값 떨어지냐 얘기하잖아요. 제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무슨 시장이다? 개별적인 시장이고요. 지역적인 시장이에요. 옆 동네가 집값 떨어져도 저희 동네는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퉁쳐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누누이 얘기했죠.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역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 있는 신라면이 부산에 있는 신라면이랑 가격이 같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동산은. 한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동 위치나 교통로에 따라서도 그렇게 다른데 실제로 21년에 최초로 감소했댔대요. 지금 24년이죠. 이때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감소됐을 때 엄청난 이슈였대요. 자,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전국 평균 집단 18%가 오른 거예요.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10년 이후로 10년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대요. 근데 집값은 90%가 상승한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인구는 계속 감소한 거예요. 인구 감소가 지금 너무 드라마틱하게 인구 감소율이 높아서 그렇긴 한데 그건 다른 이슈라고 보면 이게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서울은 계속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준 거 맞아요. 하지만 서울은요. 인구가 줄었어요? 줄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수요가 줄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인구냐 다르다는 거죠. 물론
저번 시간에 제가 부동산 인사이트에서 얘기했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거기서 수요 뭐라고 그랬죠? 거주 인구라고 하셨어요. 거주 인구. 거주 인구의 뭐라고 했죠? 0.5%. 이게 적정 수요라고 했죠. 부동산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공급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 물량. 네, 향후 공급 물량. 부동산 인사이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인구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가 부동산 수요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서울 집값이 90%가 올랐는데 인구 계속 줄었는데, 서울 인구가 줄었는데도 예. 인구가 몰리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르는 곳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인구가 빠졌으니까 인구가 준 곳도 있겠죠. 서울이 이렇게 큰데 분명 떨어진 데도 있겠죠. 근데 오르는 곳은 어떻게 됐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 90%가 올랐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자꾸 무슨 뭐 인구 감소에 대한 뭐 해서 뭐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유럽 전체 인구 14세기인가 언제 흑사병이 돌아서 거의 뭐 20% 30% 인구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오지 않는 한, 그 정도가 그런 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오지 않는 한 서울 집값은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분이 데이터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16,000원이에요. 1km 제곱미터당. 이거 되게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제일 높은 게 어디죠? 멕시코시티인가 어딘가. 일본도 굉장히 높죠. 지금 살짝 줄었어요. 살짝 0.8. 그렇죠. 준 거 맞긴 해요. 서울 인구 밀도가. 부산 인구 밀도 어땠죠? 얘도 한 0.5 줄었죠. 자, 이게 어떻게 됐냐? 10년 사이에 이렇게 20년, 그쵸? 20년 사이에 요 정도 준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얼마나 줄은 거예요? 되게 조금 준 거죠. 인구 밀도가.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전국 평균 밀도의 서울은 뭐예요? 30배라는 거예요. 30배. 부산은 8배예요.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은. 전국 평균의 30배라니까요. 서울 인구 밀도는. 예? 제발 서울 집값 떨어진다는, 인구 줄었으니 서울 집값 떨어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은요,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되게 웃긴 게,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임장을 여러 번 가봤잖아요. 정말 아파트 많거든요, 서울에. 진짜 아파트 많거든요. 예, 저 소방안전관리사 할 때 일산 갔잖아요. 일산이 엄청 크거든요. 일산 진짜 아파트 정말 많거든요. 서울도 많고, 근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인구 밀도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 부동산 값이 물론 지금은 조금 하락장이긴 한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밀도를 봐야 된다. 플러스 인구 이동. 서울 내에서의 인구 이동. 서울 내에서 도미노가 나죠. 갯매우기, 물결타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배우셨죠. 이게 부동산 책들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소개시켜, 이 책들이 서로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걸 부동산 책을 많이 보시다 보면 A라는 현상에 대해서 용어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약간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인구 이동 때문에 이게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구멍이 적은 지역, 이거 부동산이 인구가 구멍 나가지고 집이 이제 주택의 공급이 과잉된 지역, 그때는 집값이 떨어지겠죠. 예,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미래 개발 지역. 그러니까 향후, 여기서 미래라는 건 향후에도 부동산의 수요가 꾸준히 많아서 계속 부동산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인구 밀도라는 건 지금 몇 년, 1년, 2년 사이에 변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 누적치거든요. 갑자기 얘가 막 변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울, 이렇게 뒤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서울이 이렇게 있고 한강, 제가 못 그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꼽아봤다. 양천구. 왜 높을까요? 양천구.
양천구 여기 강아지처럼 생긴 데죠.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푸들처럼. 위에가 왜 높을까요? 왜 목동 있잖아요. 목동에 누구죠? 학군이죠. 학군이면 뭐예요? 부부 플러스 최소 1인 2에서. 그래서 세대수가 많아요. 세대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얘는요. 딱 봐도 아시겠죠? 네, 맞아요. 얘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동산 인사이트에서 말했죠. 입지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거 뭐라고 그랬어? 교육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군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목적을 갖고 들어왔죠. 6년을 락인된다고요, 얘가. 이게 여기라고요, 여기. 세대원 수도 많죠. 엄마, 아빠, 아들 하나 또는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딸 이렇게. 얘네가 몇 년을, 6년 이상을. 그리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애들 또 계속 들어오죠. 여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 수요가 있고 기존 수요도 6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짱짱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구 밀도 높은 거죠. 데이터적으로도 나오잖아요. 데이터적으로 동대문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임장제에 몇 군 돌았는데 동대문구를 돌아볼까 했어요. 동대문구를. 제가 본가가 이렇게 원래 약수동인데 약수동에서 동대문구 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동대문구,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인가 2년 연속 서울시 안에서 순 전입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한 데가 얘예요. 얘. 그 서울시 안에서도 순 전입 인구가 뭐냐면 전입 전출했을 때 실제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 그 늘어난 인구 3년 연속 계속 늘어난 데가 얘예요. 얘.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전입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순 전입 인구가. 나가는 거 대비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동작구. 사람 많죠? 동작구. 요 세 구가 서울 인구 고밀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 수요가 높을 거다. 이 부동산, 근데 부동산 공급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막 아파트 짓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죠? 건물들 막 다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거기 무슨 하얀색 도화지처럼 싹 지우개로 지우고, 자, 초고층 지어줄게. 너네 이거 하면 이제 공급 안 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여기 있는 집값이 오르겠죠. 미래에도 오르겠죠. 왜?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이 지역은. 공급 그래도 플러스 뭐 해야 돼? 이 지역에 뭐 봐야 돼? 공급 계획 봐야죠. 공급 계획. 이분 책에 보시면 진짜 이거에 대한 공급 계획을 어떻게 됐는지 다 나와요. 이거는 여기서까지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공급 계획 봐야죠. 지난 시간 부동산 인사이트에서도 봤잖아요. 3년 동안의 공급 계획이 얼마인지, 거주 수요가 얼마인지 해서 얘가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막 GTX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건 GTX가 실현되고 실거주가 늘었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지금 GTX 뚫린다고 호재다? 그래서 집값 오른다? 그건 집주인들의 상상이고 상상의 나래고, 실제 그게 실현이 되려면은 실거주가 실현됐을 때라는 거죠. 그거는 부동산 인사이트도 그렇고 이분도 항상 하는 거 뭐예요? 실제 부동산 수요를 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 수요가 뭐예요? 부동산 인사이트에선 거주 인구였고, 이분은 인구 밀도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보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물론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인구 이동. 인구 이동 보긴 하는데, 갑자기 막 전쟁 나서 막 무슨 뭐 피난 가듯이 그렇게 쭉 빠질 수는 없죠. 당연히. 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전입해야 한다는 건 선호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 선호라는 건 인프라도 있고 학원가도 있고 직장이 있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1, 2년 새에 확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선 인천 미추홀, 인천 부평, 부천. 제 첫 회사가 부천에다가 무슨 매장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부천을 처음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큰가? 뭐 체육관 있고 뭐 있고, 그 번화가 가도 사람들이 무슨, 진짜 놀랐어요. 부천. 그래서 부천이라는 도시를 전 다시 보게 됐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제 친구 하나
이제 아모레 퍼시픽 다니는 친구 있는데 걔 여기 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암으로 인서울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아직 그 아파트 값이 너무 하락장이라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양, 역시 수원의 강자 팔달구랑 영통구. 아마 이거는 부동산을 그냥 어디 언뜻 들어보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얘기죠. 저는 수원도 수원인데 예전 아는 형이 여기서 사셨거든요. 죽전. 예, 여기도 좀 보고 있긴 해요. 예. 그리고 서울 정비 예정 가능 구역이라고 지정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공법을 보거든요. 거기에 국가 토지 계획, 국토계획, 도시개발 계획 이런 걸 좀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야, 내일 뭐 아파트 하나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보통 해요. 10년 단위로. 예, 그 국토부에서 보통 많이 하고요. 대도시 50만 이상 이렇게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요, 얘네가. 그럼 이걸로 계획을 올리면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승인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예, 그런 부분,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2030, 30이죠 벌써. 10년 단위로 하니까 주거 환구 기본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기본계획 안에서 세부계획이 나와요. 이게 다 그래요. 기본계획 안에서 그래서 정비구역을 했는데 정비 가능 예정구역을 정해놨대요. 그 중에서 이제 정비구역을 하는 거예요. 10년 내에 요 안에 하겠다. 이거 2030년 안까지 정비를 하겠다. 서울을 정비하겠다 하는데 그 후보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뭐 11곳. 이 11곳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이 11곳인데 예, 이 중에서 이제 정비구역으로 진짜 딱 정해지면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정비를 하겠다. 너무 서울 안에 뭔가 너무 낙후돼 있거나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거나 하는 곳을 추린 거죠. 근데 11구서시면 솔직히 서울에 웬만한 구역이긴 해요. 솔직히 웬만한 구역이긴 하잖아요. 보시면 영등포, 청량리, 왕십리, 용산 당연하죠. 예, 가산. 지금 용산 난리 났죠. 대림, 신촌, 연신내, 불광, 사당, 이수, 성수, 봉천, 천호, 길동, 동대문. 예,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시면 이런 지역이 지금 그래서 정비구역 되면 뭔가 그렇게 개발이 되거나 정비구역이 되면 생활권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수요가 생길 거고 그럼 거기에 부동산은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솔직히 서울 그 구 몇 개 된다고 이게 예, 일단 다 중심부잖아요. 다 중심부. 예. 저는 또 이쪽이 된다니까. 지금 너무 이대랑 신촌 상권 안 좋은 거 보고 또 너무 좀 그럼 유튜브 볼 때마다 씁쓸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름 거기서 되게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미팅도 하고 옛날 여자친구랑 거기도 이렇게 추억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다 이렇게 공실 뜨고 막 한다니까. 제 대학 다닐 때 낭만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촌뿐만이 아니고 저 강남, 저 노년 그런 쪽도 조금씩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의 그 매장들 이게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공실이 너무 많은 거. 아마 좀 그 압구정이 이번에 되게 잘했더라고요. 팝업도 많이 하고 저쪽 성동구에 있는 그쪽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좀 상권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변화를 받아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나 임대료 난 내 건물 가치 떨어뜨릴 수 없어. 임대료 낮출 수 없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럼 상가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촌 뭐 있으면 상가에. 이쪽에서 이렇게 북론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서대문구 쪽에서는 그런 걸 또 해가지고 같이 하든지. 제가 걱정할 건 아니죠. 그분들은 건물주니까. 그분들은 건물주니까 제가 뭐 걱정할 거 아니죠. 그분들 이제 월 임대료 받을 때 뭐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텐데 지금 그 건물 공실 뜬다고 해서 뭐 전혀 뭐 삶에 지장이 있으실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책 보시면 이제 5대 광역시에 대한 이제 그거 말씀을 해주시고 기타 지방 이렇게 인구 밀도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지역들을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지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잖아요. 핫한 지역들인 거고 계속 핫할 거고 쉽게 달라지지 않는. 이분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기반 데이터, 예, 반석, 예, 단단한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요 안에서 인구 이동 같이 보면서, 그래서 인구 밀도가 데이터 기준이 돼야 된다. 인구 감소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의 어떤 지가 변동에서 인구 밀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중요한 이슈긴 하죠. 맞아요. 그거는. 인구가 감소하면 좋진 않아요. 또 다른 얘기,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제 지적 걸 살짝 좀 뽐내 볼게요. 노벨 경제학상을 탄 학자 중에 인구 증가가 계속 돼야 된다고 이렇게 썰을 푼 사람이 있어요.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뭐냐면 이게 인구 증가율이 생물학적 이자율이라고 한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은행에서 받는 우리 이자율 있죠. 그것처럼 생각해요. 왜? A가 있고, 예를 100이라는 인구가 있고 10%가 늘어났어요. 110이 됐죠. 얘가 110에 또 10%가 늘면 복리로 올라가죠. 그러면 100이라는 한 사람이 생산량이 1이면 몇 개, 100일 나오죠. 얘는요, 110일 나오죠. 10이, 이게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생산력의 이자.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야 이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량이 늘으니까 전체적으로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된다? 부유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구가 늘면 그만큼 소모되는 자원과 그것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지금 현대는 그렇죠? 개인의 생산량이 소모량을 능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야 인구가 계속 늘어야 생물학적 이자율, 인구 증가율이 생물학적 이자율로 그러니까 계속 그만큼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델로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힘든 거죠. 그게 뭐예요?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인구가 계속 늘잖아요. 부양할 애들이 계속 노인 인구가 예를 들어 늘잖아요. 얘가 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부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럼 얘네들을 누가 부양해요? 얘네들이 더 부양하겠죠. 왜?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이 구조가 깨진 거예요. 국민연금은 인구가 증가할 때 그거를 받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그 배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양인구가 많아지고 그거를 기여할 수 있는 인구는 줄잖아요. 청장년 줄어드니까. 또 딴 얘기 했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한 번 더 나가서 인구 밀도도 중요한데, 그래서 인구 밀도 산식을 봤더니 국토 총 면적이다. 근데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지역은 도시잖아요. 도시는 국토 총 면적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으로 다시 인구 밀도를 보자 한 게 뭐죠? 그게 주거 인구 밀도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인구 밀도 기준으로도 보고 주거 인구 밀도 기준으로도 봤더니 많은 지역이 겹친대요. 이렇게 이걸로 틀 정도로 유의미하게 주진 않는데, 그 중에 좀 3가지 지역은 좀 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주거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유독 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거 인구 밀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되는 애들, 이 3 지역을 꼽아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밀집해서 사는데 주택이 공급한 가능한 땅의 인구 밀집도로 보자. 이게 이거고. 그래서 이거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앞에서 봤던 지역 있죠. 이 지역들 당연히 중요해요. 인구 밀도로 봐고. 이거는 주거 인구 밀도로 봐도 이 지역들 당연히 핫해요. 핫한 지역이고, 플러스로 이 지역들. 영등포구. 왜냐면 영등포구가 옛날에 공업지역, 지금 서울에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은 지금 사람들이 살기에도 바쁜 비좁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사무실들 있죠. 이렇게 본사. 근데 여기에 막 공장이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이렇게 공단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서울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 애들이 이제 밖으로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공장들이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빌 거죠. 이 비는 땅을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이 되겠죠. 주거지로. 그런 데가 바로 영등포구라는 거예요. 이게 공역집이 뭐냐면 공업지역 역세권, 오래된 역세권이에요. 그쵸? 옛날부터 영등포 오래됐죠. 집이 이거 좀 약간 거기 직업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직업 여성분 여기 아시? 그래서 영등포 지나갈 때 직업 여성분들이 그 타임스퀘어 들어오고 막 할 때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그 뒤에 밀면서 막 정비를 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면서 자기네 일터가 없어진다고 막 시위하고 그러셨어요. 여기 직업 여성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거 나가고 역세권인데 올드한 역세권 개발해야 되고 이분들 밀어내고 하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부동산이 이제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 높은데 얘네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높았던 거거든요. 얘네들이 정비가 되고 재편이 돼서 다시 재편이 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주택이 더 많이 들어서겠죠. 예. 그리고 인천은 남동구. 이것도 산업단지였죠. 산업단지. 그 보세요. 공업단지죠. 산업단지죠. 이 애들이 재편이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공업지역 이런 거 다 첨단 소재 산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바이오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공장들 다 어디 가죠? 다 외부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도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겠죠. 예. 지금 그런 데들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 주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왜?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직주 근접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죠. 예. 주택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일자리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광명시, 빛의 도시 광명시 드디어 나왔네요. 예. 지금 월북 카페도 그렇고 뭐 부동산 기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이쪽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된 거예요. 여기는. 근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광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그런 개발 제한 구역도 해제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예. 야, 광명이 몇 년 만에 됐으니까 여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기는 너무 힘들고. 예. 그래서 그래도 그런 유망지는 봐둘 필요는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동산 중개사 공법에 보면 도시의 용도 주상공록이라고 하거든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에요. 이 네 개를 버무려서 만들어야 돼요. 도시는. 맞아요. 주거도 일종이냐 전용 주거가 있고 일종이냐 이종이냐에 따라 달라요. 실제로 보시면 실제 저 있던 게인데 되게 유명한 감자탕 집이 있거든요. 감자탕 먹으면 어때요? 술안주잖아요. 소주랑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감자탕 되게 유명한 집인데 여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희 업소는 제 1종 뭐 2종인가 전용 주거지역으로 주류 반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전용 주거지역에는 상업이 아니기 때문에 술집이 못 들어와요. 근데 먹거리는 음식점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2종은. 그러니까 감자탕이라는 먹거리는 팔았지만 술은 안 팔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몇몇 아저씨들이 술 좀 팔지 막 이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위법인 거죠. 감자탕집을 예로 들었네요. 아니 근데 공법에 나왔던 내용을 실제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전용 주거지역에서 술 못 파는데 그래서 소주가 없구나. 왜냐면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소주를 먹고 싶었거든요. 감자탕 먹는데 오랜만에. 그래서 광명시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개발제약구역의 해제의 유망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광명 같은 사례가 앞으로 계속 좀 있지 않을까. 왜 그러죠 지금?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서울 인구 밀도 얼마나 높죠? 지금 막 30배예요. 30배. 전국 평균에. 서울이 비좁은 거예요. 지금 서울이. 서울의 이 가속화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막 과천으로 정부 청사하고 세종시로 보냈는데도 일반 기업들이 안 가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 온단 말이에요. 일자리 구하러. 일자리들이 다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이 비좁단 말이에요. 서울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발 제한지구로 묶여있던 애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겠죠. 예. 보세요. 지금 잠깐만. 자, 서울이 지금 과밀하다고 그랬죠. 서울 인구가 계속 오죠. 이 들어오는 인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이건 현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에 지금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건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막 구축빌라도 있고 옛날 건물도 있고 얘네들 싹 밀 수 있어요? 못 밀어요. 이거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쉽게 못 밀어요. 여기 땅 필지를 막 서로 쪼개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큰 건물 막 오피스텔 짓고 싶죠. 이 수요를 다 캐파가 만들고 싶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을 늘려야겠죠. 이렇게 서울 크기를 지하철 뚫어주고 서울을 그래서 광명 같은 케이스들이 앞으로도 있지 않겠냐. 그 유망지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책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도 주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 울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울산 동구, 청주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분이 되게 데이터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기에는 제가 이 지면이 너무 할애를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지역이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그 해당 파트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챕터 1에죠. 그죠? 지금 쏠림이 있다. 예전부터 쏠려왔고 오랜 시간 누적된 쏠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인구 밀도죠. 쏠림이라는 게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주거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앞에서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양천구 여기 세 군데 이런 쪽을 계속 주목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책을 보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나왔던 지역들 있잖아요. 이 지역들 지금 이슈죠. 여기 재개발, 재건축 이슈인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이런 데들도 있고, 이런 지역만 보고 끝나. 공급계획 보셔야 된다고. 공급계획이 뭐죠? 이거죠, 이거. 공급계획이 이거잖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하겠다. 이거. 그래서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아까 인구밀도 높은 A라는 지역 지금, 투자 지역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고 있네. A라는 아파트 봤더니 지금, 어디 정도죠? 조합 설립됐네.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얘는 지금 벌써 준공인가 떨어졌어? 준공인가 언제 떨어졌냐? 요렇게 타임 스케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많이 풀어놔주긴 했어요. 이거 지금 시간 단축을 많이 해주긴 했는데, 지금 몇 년 걸리죠? 대충 5년, 7년, 9년, 미니멈 10년이에요. 미니멈 10년. 요거를 되게 줄여준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풀 프로세스에서 어디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어디가? 정부가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는 막 별거 없어요. 막 이런 거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데, 어디가 문제냐면 시공사 선정하고 이거, 시행사 선정 이거, 그리고 준공인가, 사업 완료. 이거는 금방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라든지 개인들이 시공사랑 조합이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요, 이슈에 따라서는요, 공사 안 한다고 막 그래요. 지금 몇몇 기사 봤죠. 지금 공사비 올려달라니까 뭐라고 그랬죠? 시공사에서, 조합에서, 말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올리냐. 조합장 갈죠. 조합장 갈아요. 조합 다시 쓰죠. 몇 년 걸리죠. 또 시간 1, 2년 걸리죠. 얘 또 다시 시공사랑 협의하죠. 돈 올려달라. 돈 못한다. 시공사 어떻게 하죠? 그럼 공사 중단. 못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엄청 가요. 얘가 최소 10년인데 거기서 뭐 끝도 없이 가요. 끝도 없이. 분담금 올려라. 막 그러면. 그래서 이 재건축도 돈이 있는 단지. 돈이 있는 단지, 뭔가 이렇게 진짜 딱 하면 진짜
몇십억 원 올라 이렇게 뻔하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 되지, 유망한 지역이 되지 쉽지가 않아요. 이 시행사도 그거 보고 오기, 사업성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조합원들이 내는 땅들 다 모으고 채비지 공유지 해가지고 해놓고서 얘네들한테 집 나눠줄 거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프라들. 그거 떼고도 분양했을 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입지 좋은데 해야겠죠. 입지 좋은데. 입지 조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강남 광역버스 타고 강남 지날 때마다 원베일리 보면서 와, 저 아파트들은 진짜 아파트도 너무 좋은데 저 비싼 땅에 지은 거면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자리에서 쓰고 다르죠. 막. 분양가가 이런데 주변에 시세가 얼마죠? 막. 그래서 이거 되면 뭐 20억 30억 로또 된 거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이거 재개발은 약간 공공의 성격이 강한 거고요. 이거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단지 소유주들 이렇게 조합 만들어 가지고 이 단지 바꿔보자 하는 거고, 재개발은 A라는 섹터. 이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이 있죠. 이거 잘 보세요. 재건축은 용적률. 용적률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A라는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이 낮아야 돼요. 왜냐? 그래서 얘를 높이 올려갖고 분양하는 세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적률이 이미 많이 차 있어. 그럼 이 건물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럼 세대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 재건축에 이슈가 없는 거예요. 걔는 재건축을 하려고 안 하겠죠.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초과이익 환수도 있어요. 재건축하면 너무 많이 이걸로 돈을 낼 것 같은 이익을 얻게 되면 국가에다가 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좀 나오는 얘기라서 이거 그냥 나오죠. 이거 그냥 나와. 공법에서 제가 봤을 때 공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전 이거였어요. 막 동의, 뭐 3분의 2 동의 받고 뭐 받고 어우, 머리 터져. 진짜. 시험 문제만 봐도 그런데 쉽지 않아요. 파트 1에 이제 뭐죠? 상위식 부동. 교교 상쾌 부의 부자들이 모이는 곳. 주목하라. 그 부자들은 아마 부동산 여러 가지 도시 이론에도 있잖아요. 호이트 뭐 이런 거 하듯이 부자들은 그렇게 과밀한 데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집값이 진입장벽이 됩니다. 강남 저쪽에. 1억이 넘어가는 경우에 인구 밀도가 딱 요 밑으로 언더가 돼요. 1만 명 언더가 딱 돼요. 한적해져요. 자, 부촌 가면 어떻게 되죠?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차 타고 다녀요. 평창동 뭐 이렇게 막 성북동 진짜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과밀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막 그런 양천구라든지 뭐 동대문구라든지 거기에 비하면 낮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그러죠? 집값 자체가 장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 지역은. 지금 요거 보세요. 용산, 서초, 강남. 성이에요, 성. 이쪽에다가 전입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물론 전세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이 난공불락의 서초폐왕. 강남구, 송파구. 송파구도 그렇고, 여기가 진입장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파문이 일면 돌을 이렇게 누가 던졌어.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갯매우기. 이렇게. 강남 너가 떴냐? 소초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송파구도 들썩. 강북의 강자, 용산구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진원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뿐만이 아니고 고소득자들의 움직임, 그래서 뭐예요? 고소득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얘네들이 지금 성동구, 지금 광진구 이쪽으로 많이 뭐 펄에 지금 뭐 연예인들 아파트 뭐 있죠 여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강동구도 지금 가격 심상치 않고.
그리고 80년대 이게 강남이 그럼 이렇게 왜 떴냐, 여기가 강남 3구가 왜 떴냐. 80년대 정책의 주요 강남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일자리, 이게 중요합니다. 일자리 플러스 이 일자리까지 도달한 교통,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강남이 이렇게 뜬 이유는 있고요. 법원이 있죠, 뭐 있죠, 모든 인프라가 거기 다 있죠. 예,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법원 있고 뭐 있고. 그때 이제 넘어가면서 이때 막 파락군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서초, 왜 서초. 예, 강남 파락군. 그리고 여기 있던 돈 많은 사람분들이 어디 갔죠? 분당, 일산으로 갔죠. 근데 처음 일기 나올 때 일산과 분당이 솔직히 얘기하면 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연대 상경, 이건 얘기할게. 가면 거기에 어떻게 되면 한 반에 50명, 60명이 있거든요. 상대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분당의 서영고 vs 일산의 백석고. 진짜 얘들이 뻥 안 치고 15명, 20명이에요. 저 동창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뻥 안 치고. 저희 반만 그런 게 아니고 연대 그 상대에 있는 그 반들 있잖아요. 보시면 이 분당의 서영고, 일산의 백석고, 이 두 개가 거의 라이벌 구도였어요. 플러스 이제 뭐 외고 이 3파전. 과학고는 많이 없었어요. 전 문과라서 아마 과학고는 저쪽 이과에 있었겠죠. 이 3파전, 외고, 분당 서영고, 일산 백석고, 이게 3파전이에요. 또 서로 동창회예요. 서로 동창회 보면 이제. 근데 지금 위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 왜냐면 지금 분당에는 막 대기업 회장도 살고 막 그래요. 이마트 정영진 회장님도 분당 사시죠? 예. 그리고 계속 차기 대권 주자이신 그분이 이제 계속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예. 그 자세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긴 해요. 그래서 부유한 층들의 움직임, 그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들이 어디에 거주지를 삼는지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런 거. 예,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부동산 상향여가, 하향여가 얘기하죠.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상위 계층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막 분당 신도시가 막 됐어. 막 인프라가 됐어. 1기 신도시 캐치프레이즈가 걸리면서, 제가 아시는 분 아버님 강남 사시다가 분당 가셨다고 그랬죠. 변호사시라고. 예. 아들내미도 변호사 하는데, 연대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는데, 그분이 딱 이거였어요. 분당. 예. 강남에 사시다가 분당으로 가셨어요. 이 케이스예요. 전 진짜 이 케이스를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봤어요. 예. 그 하위계층이 이제 뭐 이쪽에 옛날에는 부촌이었는데 갑자기 하위층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주택 여과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네. 동대문구 인구 많은 곳이죠. 양천구, 목동 있는 쪽 거주세고, 동작구 인구 과밀 지역이라고 했죠. 인구 밀도 높은 지역. 영등포구 뭐라고 했죠? 주거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라고 했죠. 여기 뭐 있다고 그랬죠? 역세권 중공업지대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광명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됐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지방. 이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이쪽이죠. 과천은 뭐죠? 정부 종합청사 이전하면서 이쪽이 된 거죠. 강남구. 1기 신도시 분당. 안타깝게도 일산은 1기 신도시긴 했는데 조금 달라졌죠. 왜? 얘가 있어요. 얘의 연결성이에요. 분당은. 얘가. 강남의 부자들이 이쪽과 관계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연수구 동떨어져 있죠. 이분들 뭐죠? 송도 신도시. 이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우수한 학군 연대 캠퍼스 이쪽 가 있죠. 지금 연대 캠퍼스. 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아예 이렇게 특구로 지금 지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아예. 그래서 아마 이쪽에 계셨던 부유하신 분들이 다 연수구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송도 막 1광구, 2광구, 3광구 막 이러죠. 이 광구별로도 집값 다 달라요. 예, 개발에 따라서. 진짜 거기 센트럴파크 있고 웬만한 뉴욕 같아요. 뉴욕. 진짜. 거기 송도 신도시 가면 뉴욕 같아요. 뉴욕. 진짜 완전 와. 거기서 왜냐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연수구 안에서 그냥 수요와 공급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까지. 예. 여기까지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뭔가 어떤 지역이 뭐 안정적인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가져가려면 자립성이 있어야 돼요. 자립성. 예. 이게 서울이 있고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서울의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뭐 교통로에 따라서 다 뭐 이게 일산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지금 인천 이런 데도 다 서울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교통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세종 신도시 서울과 인접성 전혀 없잖아요. 독립적이잖아요. 예. 약간 그런 데들 거의 자치구 같은 느낌의 그런 애들. 그래서 과천은 중앙행정형 신도시. 얘는 이게 좋아요. 과천은 정부 청사가 가면서 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이제 과천 이제 그 도시가 조성될 때. 그래서 용적률이 낮아요. 그래서 재건축 추진이 할 게 좋은 거죠. 앞에 재건축 봤죠. 용적률이 낮아야 재건축이 용이하다고. 예. 분당은 용적률이 높아요. 막 높은 아파트들 많단 말이에요. 준공 30년 지났어. 자, 재건축하자. 근데 용적률 이미 꽉 찬 거야. 지을 때부터 용적률을 꽉 차내야. 그러면 얘는 재건축 안 되면 뭐예요? 리모델로 진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분당은 리모델 추진단지가 많대요. 예, 새롭게. 뭐 엘베 바꾸고, 뭐 커뮤니티 센터 새로 만들고, 그런 데들 많아요. 예, 인프라를 좋게 해주는 거죠. A라는 아파트가 1기 신도시에서 지금 노후화가 됐어요. 요즘 아파트들 얼마나 좋죠? 아파트 아침 주죠, 아침. 영화관도 있어요, 요즘에. 원베일리 보면 여기 막 무슨 코엑스에 있는 무슨 LCD 불안관이 이렇게 아파트에 있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도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 재건축은 이걸 층수를 높인다든지 평을 높인다고 하는 건데 있는 거에서 인프라를 좋게 해주는 거죠. 리모델링 통해 갖고. 예. 그래갖고 지금 분당 쪽은 리모델 추진 단지들이 이슈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부항에 있던 고소득 지역 또 소개해 주시고 수성구 교육 강자죠. 창원 그렇죠. 천안 서귀포시 아마 국제학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래서 정해진 기회라는 건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앞에는 쏠림 기존에 있던 인구가 모여있는 곳 그렇게 모여있는 곳은 뭐죠? 인프라라든지 이미 기존에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공급계획,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걸로 이렇게 봐주셨다면 이제 향후 미래의 트렌드가는 어떻게 될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가구 수를 봐야 된다. 플러스 가구의 형태. 가구의 수와 가구의 형태인데 뭐죠? 해당 지역별. 전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별.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의 가구 수랑 가구의 형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진정한 부동산 수요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수 줄고 있어. 그거는 부동산 수요가 아니에요. 지역별로 일단 보셔야 되고 그 지역의 거주 인구, 가구 수, 가구의 형태, 1인 가구인지 신혼부부인지 부부인데 뭐 아이를 동반한 건지 아니면 시니어인지 노인들인지 독거노인인지 그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진정한 부동산 수요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 이동 촉발, 일자리. 이게 지금 서울이 지금 이렇게 되고 분당 이렇게 되고 막 이게 왜 그렇게 될까? 다 일자리예요, 일자리. 왜 자꾸 사람들이 서울로 올까요? 왜 수도권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될까요? 왜 광명이 그 개발 제한 지역 해제돼서 왜 커져 서울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돈 벌어서 서울 사는 거예요. 진짜 이 굴레, 이 프레임,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신도시는 왜 교통이 중요하죠? 왜 서울로 출근해야 되니까. 마곡이 왜 그렇게 떴죠? 거기 일자리가 많으니까. 판교가 왜 이렇게 떴어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 집값 아파트 상승. 자, 서울이 뜨죠. 못 살겠다 옆 동네 가죠.
또 도미노, 갯매우기, 물살이 이렇게 가죠. 이게 어떻게 되죠?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수도권,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율 오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옆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도 집값이 상승한다. 그래서 7대 업무지구. 이거는 저 월부 강의에서도 들었던 건데, 강남. 시청 종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의도. 상암, 디지털 미디어, 가산 디지털 단지. 마곡 있죠? 판교 있죠? 예. 예. 7대 업무지구 보통 이렇게 해죠. 얘네를 기준으로 서울이 있으면 강이 흐르죠. 강남, 시청, 여의도 여기 있고, 상암 쪽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가산 디지털 단지 있고, 마곡, 판교 저쪽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교통로, GTX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신도시들, 분당, 뭐 위례, 뭐 인천, 뭐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게 다 이게 코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서울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 되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 되는데 다 이렇게 신도시 이렇게 외곽에 사는 사람들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교통로 GTX A가 그래서 이슈인 거고, 예. 골드라인, 뭐 9호선, 뭐 익스프레스선, 왜 그게 다 이거예요. 이거 일자리. 직주 근접. 진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구 이동의 흐름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보셔요. 강서구를 제가 하나로 예로 들게요. 그럼 전출되고 전입되는 게 보여요. 강서구로 어디서 들어오고 얘는 또 어디로 나가고. 양천구가 제일 영향도가 크죠. 양천구 어디예요? 양천구 목동이에요. 목동. 지금 강서구랑 양천구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강서구랑 양천구랑 이렇게 연관성이 높지? 강서구 애들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학원을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목동은 학군이잖아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강서구 애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양천 공부하러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 끝난 애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영향도가 높은 거죠. 강서구 애들은 학원을 목동으로 보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김포로 가죠. 김포 얼마나 멀어요. 지금 이쪽으로 먼데. 김포가 강서구 대비 집값이 많이 싼 거죠. 여기서 내가 전세 살 바에 김포 집 사서 간다. 서구가 떴죠. 인천 서구. 예. 예전에 서구 가기 전에 김포로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가죠. 예. 집값이 여기가 오르면 얘들은 이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애들은 그러면 강서구로 왜 왔을까요? 이쪽이 가격이 오르니까. 얘네들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오고, 원래 강서구 살던 애들은 야, 이 돈이면은 집 사서 가자, 이렇게 도미노 현상인 거죠. 이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서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려면 뭘도 보셔야 돼요. 이쪽도 보시고 이쪽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 전입이 많은지 전출이 많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전출이 더 많죠? 예. 지금 전출이 더 많잖아요. 전출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트렌드를 계속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좀 가볍게 다룰게요. 그 책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왔는데, 세대 연수가 감소되니까 그럼 대형 평형 종말이 된 거냐? 아니다. 지방은 뭐 50평, 60평짜리 있거든요. 서울에 이런 애 10억이 넘어가요. 근데 얘는 5, 6억짜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40평대랑 5, 60평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럼 큰 집 들어간다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수요가 있는 지역 원래 이렇게 있고, 여기 지방인데 아파트 수요가 많은 단지예요. 그 중에 3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기본 여기 수요가 있으면 좀 막 덩그러니 있는데 50% 이런 데 간다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5, 60평대가 희귀해졌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줄면적 건설사들도 대형 평수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대형 평수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면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예. 저 사는 쪽에도 30-40평도 있고 50평대도 있는데 요 끼고 있는 이 단지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값이면 큰 평수에 산다. 어디 지방. 대신에 덩그렇게 있는 데 말고 전체적으로 50-60평만 있는 이런 데 말고 이렇게 섞여갖고 그래서 전체적인 아파트 수요를 끌어오르는 상황에서 50평대는 아, 야, 돈을 조금만 주면 나 큰 평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니즈가 있을 수 있다. 자, 1인 가구 대세론이죠. 오피스텔이 그럼 대세냐? 얘네들은 좀 수익형이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낮은 월세인 점이지대가 있어요. 강남이 직장이 많다 그랬죠. 1인 가구죠. 그럼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월세가 높아요. 교통로 있는 월세가 이거보다 반값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이 오히려 월세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예,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이 낫다는 거예요. 강남 이 오피스텔. 돈 많은 애들은 여기서 살겠죠. 돈 많은 애들은 살겠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2인 가구가 급부상할 거다. 3인 가구는 여전히 강세다. 이거 어디에 들어가겠죠? 역시 양천구, 학군지. 여전히 이게 제일 강해요. 얘가 제일 강해요. 예. 신혼부부가 높은데 이것도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죠. 신혼부부가 높은 지역이 있대요. 영등포구, 서울에서 성동구. 아니 신혼부부가 영등포구, 성동구, 강서구에서 시작을 하려면 도대체 돈을 근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라든지 약간 그런 LTV 80%라든지 그런 걸 땡겨서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정도 부모님 대출도 받고 LTV 80%도 생애 최초도 받고 하면서 예. 그래서 이런 집들은 신혼부부가 2인 가구가 되게 중요한 키다. 그리고 요즘에는 액티브 시니어 고소득과 고학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도시 계속 살고 싶어 하고 막 나는 이제 도시 사는 거 싫어. 전원주택 가서 반매 관리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액티브 시니어는. 예. 그분들은 이미 온라인 이용도 활발하고 쿠팡도 잘 쓰시고 그래서 막 그게 장물 메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온라인 그 쇼핑몰 근처에서 그리고 병원 인접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 그 손자라든지 아들 딸들이 서울에 살고 있으면 계속 서울에 살고 싶으시겠죠. 굳이 뭐 나가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세요. 예. 상급지에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 살아온 사람들 예,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예, 70년대 8 그러니까 아파트란 주거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군 GTX 노선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이제 아파트 살만하고 본인의 취미활동, 본인의 공간을 선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4층 되는 공동주택, 약간 타운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런 세대들, 이 세대들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트렌드를 좀 봐주시면 미래를 준비할 때 부동산의 어떤 트렌드,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다. 근데 메이저는 예죠. 이런들은 좀 니치 마켓인 거고 메이저는 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렌드 부분은 제가 좀 가볍게 좀 다루긴 했습니다. 책에선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 앞부분을 좀 더 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동산 인사이트 책이랑 이 책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뭐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이거의 메커니즘을 이 책 지난 부동산 인사이트도 다루고 있고 이 책도 다루고 있는 거죠. 이분은 뭐 데이터 위주로 인구 밀도와 주거 인구 밀도 그런 거 많이 해주고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 해당 지역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많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재개발, 재건축 이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느 단지, 어느 구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것까지 소개시켜드리긴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러프하게 나왔는데 요 지역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계획 같은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책에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의 정점이라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진짜. 그래서 약간, 그래서 조금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봤고, 그냥 내용 보시고, 아, 나도 좀 재개발, 재건축 현재 서울에 진행 중인 한눈에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울이 지금 이슈거든요. 낙후가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서울이라고 안 보이시겠지만, 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 판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게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진짜. 예.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고, 그리고 여기 사이트들도 다 링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책 보시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의 정점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부의 정점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이 중요한 이슈긴 한데, 요즘 계속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회의감, 현타가 오기도 해요. 야, 이게 내가 돈이 없는, 시드머니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서울을. 그냥 먼 산 구경하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도 계속 서울이라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그럼 공부하는 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나 돈 없으니까 부동산 관심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이라는 거는 계속 모으고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고, 언젠가 진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 가능한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제가 여러 가지 아는 지역을 늘어놓고 내가 1호기 후보지를 해놓는 거랑은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책을 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유캔TV 대동남이었습니다.